안녕하세요. 말벗 글벗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불멸의 걸작,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악행으로 100개의 선행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악행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를 나폴레옹 같은 비범한 존재라 믿으며 살인을 계산의 문제로 치부했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증명해 보입니다. 인간은 논리로 설명될 수는 없는 존재이며 머리로 지은 죄를 양심은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연민과 사랑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숲을 1시간 안에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를 중심으로 사막의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한 인간이 오만함으로 무너지고 처절하게 부서져 마침내 사랑으로 부활하는 그 내면의 전쟁 이야기. 지금부터 이어질 1시간, 눈을 감고 이 청년의 거친 숨소리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7월) 초 찌는 듯이 무더운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에는 숨막히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S골목의 어느 하숙집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좁디 좁은 다락방에서 한 청년이 거리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우리는 먼저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관이나 벽장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은 머리가 닿을 듯 낮았고 벽지는 낡아서 너덜거렸으며 가구라고는 칠이 벗겨진 낡은 소파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이 비좁은 공간은 가난한 법학도였던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짙은 눈동자와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해진 외투, 구멍난 모자.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림이 아닌 어떤 광기 어린 생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어떤 일을 예행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그저 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아주 매혹적인 장난이지. 거리로 나온 그를 맞이한 것은 페테르부르크의 악취였습니다. 선술집에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 먼지, 석회가루, 그리고 땀 냄새.
이 도시의 여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기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지만 사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실험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라 벨을 누릅니다. 문을 연 사람은 작고 마른 60살 난 노파, 전당포 주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기름 바른 쥐꼬리 같은 머리를 따 올린 모습은 탐욕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은시계를 꺼내어 전당 잡히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지난번 기한이 지났어. 이자부터 내야 해. 노파는 쌀쌀맞게 쏘아붙이며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제시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노파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괴짝에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 젖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는 노파의 집 구조를 유심히 살핍니다. 열쇠는 어디에 두는지, 여동생 리자베타는 언제 집을 비우는지.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위한 답사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그는 자신이 방금 품었던 생각에 스스로 구역질을 느낍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도끼로 사람을 내려칠 수 있단 말인가? 그 피, 그 끈적거림, 그 끔찍한 비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성은 거부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들어간 어느 더러운 설술집. 그곳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술에 절어 얼굴이 퉁퉁 부은 퇴직관리 마르멜라도프입니다. 그는 낯선 청년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다가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하는 그의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내가 폐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있고 어린 자식들은 굶주려 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맏딸 소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딸 소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란 감찰표를 받았습니다. 네,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팔고 돌아온 날, 아무 말 없이 제 아내 앞에 30루블을 내려놓더군요. 그리고는 침대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더러운 탁자를 내리치며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아시오?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은 적어도 어딘가 한 군데라도 갈 데가 있어야 한단 말이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늙은 주정뱅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묘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가난이라는 괴물이 한 가정을
그리고 소냐라는 순수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푼을 털어 마르멜라도프에게 주고 나옵니다. 자신도 굶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소냐라는 여인이 훗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 되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하숙집 하녀 나스타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의 심장을 도끼로 내리찍는 듯 했습니다. 여동생 두냐가 오빠인 라스콜리니코프의 학비를 대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루진이라는 부유하지만 비열한 변호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루진은 대놓고 가난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남편에게 평생 복종한다고 떠드는 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썼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매매라는 것을. 두냐는 오빠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소냐가 몸을 판 것과 두냐가 영혼을 파는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격분하여 방안을 미친 듯이 서성입니다. 안 돼.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꼴은 못 봐. 하지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빵조차 없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찍고 싶을 만큼 무력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생각이 다시 거대한 괴물이 되어 깨어납니다. 그의 초인 사상이 고개를 듭니다. 생각해보자. 저 탐욕스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당포 노파 하나가 사라진다면 그 돈으로 두냐를 구하고 나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의 하찮은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구한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 산술이다. 이것은 정의다. 그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합니다. 나폴레옹은 대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는가? 나도 비범한 인간이라면 낡은 도덕 따위는 뛰어넘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운명은 짓궂게도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시장에서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일 저녁 7시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엿듣게 됩니다. 노파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마치 악마가 시계를 맞춰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그 외에는 기회가 없다. 그는 하숙집 관리인의 오두막에서 도끼를 훔칩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어리의 감촉이 외투 안에서 느껴집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오만한 인간입니다. 그는 도끼를 품에 안고 노파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7월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거리를 덮습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릅니다. 나는 벌레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인간인가?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계단을 오릅니다. 하나, 둘, 셋. 침묵 속에 울리는 발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릅니다. 낡은 벨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립니다. 노파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틈새로 번뜩입니다. 저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저당 잡힐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방 안은 서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온 지는 해의 붉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태양은 이렇게 비치겠지. 그는 준비해둔 가짜 담배 케이스를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끈으로 꽁꽁 묶어놓아 풀기 어렵게 만든 미끼였습니다. 노파가 창가로 다가가 등을 돌리고 끈을 풀려고 끙끙대는 그 짧은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외투 안에서 도끼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도끼를 잡고 노파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파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얇고 앙상한 목, 기름진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컵을 엎지른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노파의 주머니를 뒤져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노파의 주머니를 뒤져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은 피로 미끈거렸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빨리 돈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나가야 해. 그가 침실로 들어가 괴짝을 열고 물건들을 허겁지겁 주머니에 쑤셔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얼어붙은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노파의 이복 동생 리자베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리자베타.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언니의 시체와 도끼를 댄 라스콜리니코프를 보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손을 들어 막으려는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성적 계산에는 없던 변수였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사악한 노파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 무고한 여인은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지배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리자베타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구의 시체, 바닥을 적시는 끈적한 피. 그의 위대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이중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발소리는 바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알료나 이번우브나 계세요? 방문객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안에서 인기척이 났는데 빗장이 질러져 있잖아. 안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사람들이, 안에는 두구의 시체와 살인자가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문 바로 뒤에 붙어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은 문을 부술기세로 두드리다가 관리인을 데려오겠다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 열려있던 빈집에 잠시 몸을 숨겼다가 기적적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땀과 공포에 젖은 채 좀비처럼 자신의 하숙집 다락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끊겨진 필름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끔찍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하숙집 하녀 나스타샤가 그에게 수프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조차 그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을 살폈습니다. 바지 밑단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찾아 핏자국을 잘라내고 훔쳐온 물건들은 벽지 뒤 틈새에 숨겼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그들이 들이닥칠 거야. 그는 훔친 지갑과 금부치들을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까? 내 바강에 던질까? 아니면 땅에 묻을까? 결국 그는 어느 공사장의 커다란 바위 밑에 물건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그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인을 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돈을 세어보고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묻어버림으로써 자신의 범행 동기마저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경찰의 출두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다 끝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자백할 작정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로디온 노마노비치, 당신 집주인이 밀린 방세를 내라고 고소했소. 살인이 아니라 빚 때문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경찰관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전당포 노인 살인사건 말이야. 정말 잔인하더군. 리자베타까지 죽이다니. 살인사건.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신경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경찰서 한복판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서장 니코딤 포미치가 그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 쓰러진 것일까? 아니면 살인 이야기에 반응을 한 것일까? 이 의심의 씨앗이 경찰들의 머릿속에 심어졌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리로 나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뼈저린 고독을 느낍니다. 예전의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소외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스스로 인류와의 끈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다 마주친 친구 라주미힌이 반갑게 말을 걸어왔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밀쳐냈습니다. 나에게 말 걸지 마. 내 근처에 오지 마.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씻을 수 없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는 비범한 인간이 되어 사람들 위에 서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틈에 섞일 수조차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예심 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입니다.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지는 정신을 지키려는 자로서 그와 마주해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언제 덮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불안의 핵심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예심 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사무실입니다. 포르피리는 겉보기엔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중년의 사내입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실없는 농담을 던지죠. 하지만 그의 눈, 물기를 머금은 듯 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그 눈빛만은 예외였습니다. 로디온 로마노비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환대는 덫이었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맡긴 시계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참, 로디온 군. 자네가 몇 달 전 잡지에 기고했던 논문 범죄에 관하여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네.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논문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썼던 바로 그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피리는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그 글에서 인간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누었지? 그리고 비범한 사람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양심의 가책 없이 장애물을 제거할 권리, 즉 살인할 권리가 있다고 썼더군. 내 말이 맞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권리라고 해서 아무나 막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포르피리는 빙그레 웃으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네도 자신이 그 비범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저지른 건 아닌가?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정신을 난도질하는 고문이었습니다. 포르피리는 증거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비유하고 암시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다만 네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길 기다리는 거야. 포르피리는 잔인한 비유를 듭니다. 로디온 군, 범인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나? 아니, 못 도망가. 물리적으로는 도망갈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못 가네. 그는 마치 촛불주의를 맴도는 나방처럼 내 주위를 계속 뱅뱅 돌다가 결국 쏙 하고 입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그게 자연의 섭리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체포하려면 지금 당장 체포해.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지 말고. 하지만 포르피리는 그저 웃으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 사무실에서 나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이성은 포르피리의 노련한 심리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논리로는 저자를 이길 수 없다. 경찰서를 나온 그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낯선 사내와 마주칩니다. 땅바닥만 보고 걷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 사내가 불쑥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얼어붙습니다. 누구냐 너는? 사내는 대답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집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목격자일까요? 도시 전체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도, 바닥의 돌도, 지나가는 마차도 모두 살인자, 살인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공포를 잠시라도 잊게 해줄 피난처가 절실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소냐의 방을 찾아갑니다. 소냐의 방은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천장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벽은 찌그러져 있어 마치 거대한 광 같았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의자 몇 개뿐. 이 비참한 방에서 소냐는 몸을 팔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소냐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당황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창백하고 여윈 얼굴을, 그 겁에 질린 파란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소냐, 당신은 어떻게 이런 시궁창 속에서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의 잔인한 질문에 소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남겨진 가족들은요? 제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그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희생, 또 하나는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을 발견합니다. 신약 성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인 리자베타가 소냐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이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자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나자로의 부활 부분을 읽어줘. 소냐는 떨리는 손으로 요한복음을 펼칩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웁니다. 살인자와 매춘부,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두 영혼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자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냄새가 나나이다. 소냐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을 다해 믿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라도 예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자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소냐는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전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무덤 속에 누워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시체는 나자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오만함, 그 차가운 논리로 도끼를 휘두른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책을 덮은 정적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소냐의 발 아래 엎드려 그녀의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소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더러운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역사에 남을 명대사를 뱉어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그는 소냐라는 한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 거룩한 희생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인 비범한 사람이 얼마나 하찮고 얄팍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갈 길은 포르피리와의 두뇌 싸움이 아니다. 이 여인에게, 이 작고 여린 여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다. 소냐, 내일 다시 오겠어. 그때는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겠어. 그는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나섭니다. 그의 뒤에서 소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망설이며 괴로워하던 시간, 또 다른 한 남자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스비드리갈로프입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정반대인 듯 하면서도 가장 닮은 인물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성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스비드리갈로프는 오직 욕망을 위해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듀냐에게 거절당한 후 자신의 텅 빈 내면을 견디지 못합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그는 권총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를 쏩니다. 그의 자살 소식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태연하게 살 수 있는 비범한 인간은 없다. 그 길의 끝은 파멸뿐이다.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자수뿐이었습니다. 해질녘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지막으로 소냐의 방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 끔찍한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낼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라스콜리니코프는 고개를 숙인 채 쥐어짜듯 말합니다. 소냐, 리자베타를 죽인 건 바로 나야. 소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떱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살인자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달려와 그를 꽉 껴안습니다. 세상에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짓을.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자비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딱딱한 껍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열하며 자신의 궤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죽인 게 아니야. 나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 내가 벌레인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인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소냐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등지고 악마에게 영혼을 내어준 거예요. 그제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실을 토해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노파를 죽인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죽인 거야. 내 영혼을 영원히 죽여버린 거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도끼로 내 자신을 내리찍은 거야. 소냐는 벽장에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꺼내 그에게 걸어줍니다. 그것은 죽은 리자베타의 십자가였습니다. 피해자의 십자가를 가해자의 목에 걸어주는 이 역설적인 장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소냐는 명령하듯 말합니다. 지금 당장 센나야 광장 내거리로 가세요. 대지에 입 맞추세요. 당신이 죄를 지어 더럽힌 땅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향해 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왜 하필 광장일까요? 왜 땅에 입을 맞춰야 할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땅에 입 맞추는 행위는 다시 인간의 대지로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겠다는 겸손한 화해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는 소냐가 시키는 대로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북적거리는 시장통, 술 취한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 예전 같으면 혐오스럽게 피했을 그 군중 속으로 그는 걸어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진흙바닥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녀석 술 취했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건가 봐.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그는 오히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는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섞인 것입니다. 비록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지언정. 그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경찰서 계단을 오릅니다.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던 법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도끼로 노파 리자베타를 죽였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냐는 그를 따라 시베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옥 울타리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병든 죄수들을 돌보며 묵묵히 그를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가 바로 천사가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나도록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내가 고작 이 정도 시련도 견디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니 라며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은 그를 무신론자라 부르며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소냐에게만은 모자를 벗고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라며 존경을 표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무렵 부활절 주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전 세계에 미세한 병균이 퍼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병균은 일종의 지성을 가진 생명체였습니다. 이 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 판단만이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옳아. 내 사상이 진리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를 죽이고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오직 순수한 몇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라스콜리니코프는 전율합니다. 나만의 논리, 나만의 정의에 갇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병균이며 지옥이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머리로 쌓아올린 이론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명을 잇는다는 것을요. 퇴원한 어느 날 아침, 라스콜리니코프는 강가에 있는 작업장으로 나갑니다. 드넓은 시베리아의 강, 그 너머로 유목민들의 천막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냐가 나타납니다. 수척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 아래 몸을 던져 웁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냐도 웁니다. 그녀는 그가 드디어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무한한 생명의 원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인간이 서서히 소생되어가는 이야기, 그가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내 다음 작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지금까지 19세기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골목부터 시베리아의 눈부신 아침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죄와 벌은 단순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의 오만함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지에 대한 치열한 기록입니다. 혹시 우리도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나만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효율성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삶은 논리보다 더 크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가운 이성의 감옥문이 열리고 소냐와 같은 따뜻한 생명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